여러분, 오늘 순자 할머니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평생 가장 무거웠던 며칠간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49제가 지난 어느 늦은 오후, 저는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휴대폰 하나를 손에 쥐게 되었지요. 그 휴대폰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와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 적힌 이름은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여자, 다른 아이들, 다른 인생. 40년을 함께한 남자가 사실은 제가 모르는 또 하나의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사진 속 여자는 누구였고, 나는 그 집을 어떻게 찾았으며, 그 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잠시 후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비밀을 그가 떠난 후에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간직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진심을 써주세요. 저와 그이가 처음 만난 건 제가 22살, 그이가 26살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다리를 놓아주셔서 만났던 자리였지요.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몇 번 얼굴 보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혼례를 올렸어요. 그이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이가 저에게 했던 말은 단 두 마디였습니다.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마음을 정해버렸지요. 그 시절 저희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희 다섯 남매를 키우셨어요. 제가 맏딸이었기 때문에 일찍 시집을 가서 집안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이의 집안은 충청도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가였지만 그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잡은 신식 청년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간 청년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장된 것처럼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저런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혼례식은 충청도 시댁 마당에서 치렀습니다. 4월의 어느 봄날이었지요. 마당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부부를 축하해 주었어요. 신랑 입장을 할 때 그의 얼굴을 슬쩍 보았는데 무척이나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떨고 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그이에게 동질감을 느꼈어요. 혼례를 올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은 충청도의 어느 작은 면 소재지에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엄하셨고 시어머님은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짓고 밤 11시에야 겨우 등을 붙이는 생활을 했지요. 그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초기 몇 년 동안 우리는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금요일 밤에 그이가 내려오면 저는 그 사람의 셔츠를 빨고 양말을 다리고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그이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나면 저는 마당에 나가서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고 하셨고,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떤 날은 밥상을 차려놓으면 이게 무슨 반찬이냐 하시면서 젓가락도 대지 않으셨고, 어떤 날은 빨래를 해서 널어놓으면 이런 빨래는 다시 해야 한다 하시면서 빨랫줄에서 옷을 다 걷어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친정 어머니가 그리워서 부엌 뒷동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이에게는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이가 주말에 내려오면 그저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이도 그 사실을 짐작은 했던 것 같아요. 가끔 그이는 시어머님이 안 보시는 사이에 제 손을 슬쩍 잡으면서 여보, 미안하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의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건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처음으로 제게 환하게 웃어주셨던 날입니다. 시아버님이 처음으로 고키다. 시아버님이 이정기 그실이 시아버님이 그이도 그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한달음에 내려왔지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그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이는 여보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시집살이의 모든 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100일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고했다 우리 며느리. 그 한마디에 저는 부엌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집살이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다 풀려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녹아내리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딸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아들이 5살 되던 해, 우리는 시댁을 떠나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했지요. 그이가 다니던 회사에서 진급을 했고 조금 더 큰 월급을 받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진짜 살림이 시작된 거예요. 좁은 방 한 칸에서 네 식구가 부대끼며 살았지만 저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중 하나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단칸방에서의 생활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겨울이면 연탄불 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고 그 옆에서 아들이 숙제를 했고 딸은 그이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그이가 늦게 들어와서 식탁에 앉으면 저는 한쪽에 앉아서 그이가 밥 먹는 모습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술 한술 밥을 떠넣는 모습이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이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회사에 나갔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월급 봉투를 받아오면 한 번도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제 손에 쥐어주었지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는 일도 없었습니다. 휴일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뒷산에 올랐고 일요일에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꿨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가끔 저에게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순잔의 아저씨 같은 남편 만나는 게 평생 소원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이만큼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에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노름을 해서 돈을 다 날리거나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 가정을 등진 남편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흔하게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그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이는 회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마침내 임원의 자리까지 올랐지요. 그러면서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다가 한 달에 두세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집을 비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 출장, 해외 출장, 거래처 방문. 그이가 말하는 이유는 늘 그럴듯했고,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출장이 잦아졌을 때, 저는 사실 조금 외로웠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지만, 아이들이 잠이 들고 나면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해서 출장을 다닌다는 것은 그 시절의 아내들에게는 자랑거리였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 남편은 또 출장 갔어 라고 말하면 친구들은 남편 잘 두었네 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부러움을 받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외로움 같은 건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출장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 전체를 가린 가장 두꺼운 커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그저 그이의 건강만을 걱정했지요.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저는 항상 갈비찜을 끓이고 새 속옷을 챙겨두고 따뜻한 물을 받아두었습니다. 그이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곧장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그이의 옆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느라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가끔은 그이의 출장 가방을 정리해 주다가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처음 보는 어린이용 머리핀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그이는 회사 동료의 딸에게 줄 선물을 깜빡하고 안 줬다고 했어요. 또 한 번은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이는 공항 면세점에서 사서 며느리 손주에게 줄 거였는데 못 줬다고 했지요. 그 말이 그럴듯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머리핀은 어디 가서 잃어버렸는지 다시는 보이지 않았고 인형도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이가 깜빡하고 어디에 두고 왔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단서도 단서로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는 동안에도 그이의 출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그이는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해외 출장 일정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새벽에야 겨우 공항에서 곧바로 식장으로 달려왔지요. 며느리가 들어오던 첫날, 그이는 2시간만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출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조금 서운한 기색을 보였어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시아버님의 자리는 비어 있고 시어머님인 저 혼자 그 자리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간 다음 날, 저는 그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던데 오늘 저녁에는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미안하오 여보, 이 일이 끝나면 며느리에게 따로 밥을 사주겠소 라고 했어요.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그 후로도 늘 어딘가에 가 있었고 며느리와 따로 식사를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딸이 결혼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이는 식장에 도착해서 신부 입장 직전에 딸의 손을 잡았고 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이는 아직 출장 중이었어요. 손주를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이는 늘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고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또래의 부부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은 바깥 일을 하고 아내는 안살림을 하고 그게 우리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손주를 셋이나 보았습니다. 큰 손주의 100일 잔치 때도 그이는 출장 중이었어요. 둘째 손주의 돌잔치 때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다시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셋째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아예 한국에 있지도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손주들 사진을 매번 그이에게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이는 짧게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 짧은 답장이라도 받으면 저는 그것이 그이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도 바깥에서 마음으로는 우리 식구를 다 챙기고 있다고 믿었어요. 가끔 명절이면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이는 명절에는 꼭 시간을 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우리 가족이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지요. 차례를 지내고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마당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 풍경이 저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크기를 바론다고니를 그이는 그 자리에서도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들 옆에 앉아서 묵묵히 술을 한 잔 받고 가만히 미소를 짓곤 했지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표정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이가 처음으로 몸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평소에 워낙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이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그저 피로해서 그런 거라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이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살이 빠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결국 큰 며느리가 강제로 그이를 병원에 끌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그이는 며느리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휴대폰을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손으로 꼭 정리하고 싶다고. 며느리는 그때 그 말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저 환자가 마음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며느리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짐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휴대폰을 발견한 그날 밤,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그 비밀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진료실 안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참 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이도 저도 그 침묵의 의미를 직감으로 알았어요.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뜻이었지요. 그이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그이의 옆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눈물이 흘러서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어요. 그날 저녁 그이는 평소와는 다르게 저녁상을 다 비웠습니다. 평소에는 반그릇도 못 비우던 사람이 그날은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한 그릇을 더 청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묘하게 식욕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말을 그제야 떠올렸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그이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서 그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그이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떠나기 전에 자기 휴대폰을 꼭 자기 손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자기 흔적을 자기 손으로 지우고 싶어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그저 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두 달이 지난 어느 새벽, 그이는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이의 휴대폰은 그날 그대로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어요. 그이가 손도 대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그이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한 가지 말을 자꾸 반복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키고 있던 큰 며느리가 나중에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휴대폰, 휴대폰을 하는 말이었답니다. 며느리는 그때 그것이 어떤 휴대폰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아버님, 휴대폰은 어머님이 잘 보관하고 계세요 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이는 잠시 안심하는 표정을 짓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나중에야 그 말의 의미를 짐작했지만 이미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장례식은 큰 절에서 치렀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평소에 그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그날 알았습니다. 부하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영정 앞에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새삼 느꼈지요. 친척들도 다 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 그 일을 보내는 자리는 정말 많은 사람으로 가득했어요.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한 분이 조용히 와서 조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조문객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으시고 영정 앞에 깊이 절을 하시고 봉투 하나를 부의함에 넣으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한참 동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듯 입을 움찔거리시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셨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한 분이시겠거니 하고 그저 깊이 인사만 드렸지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은 분명히 그이의 또 다른 인생을 알고 있었던 누군가였을 거예요. 어쩌면 그쪽 가족의 친척이거나 아니면 그이의 비밀을 알고 있던 친구 한 분이거나 지금도 가끔 그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지만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의 얼굴로만 기억이 납니다. 49제가 끝나고 모든 의식이 다 마무리된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안에 혼자 남아서 그이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셔츠, 양복, 넥타이, 양말, 그이의 옷에는 아직도 그 사람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셔츠 한 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옷장 깊은 곳에서 그이가 출장 다닐 때 쓰던 작은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그리고 휴대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그이가 평소에 쓰던 휴대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건 제가 알던 그이의 휴대폰과 모양이 달랐어요. 색깔도 달랐고 케이스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에서 따로 쓰던 업무용 전화겠지 하고 생각했지요. 가방 안에 함께 있던 수첩을 펼쳐보았어요. 그 수첩은 그이의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약속 일정, 전화번호, 누군가의 생일, 그리고 작은 메모들. 그러나 그 수첩에 적힌 이름들은 제가 모르는 이름들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의 이름도 아니었고 친척들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운동회, 소영이 학예회, 미선 생일 같은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 소영이, 미선이, 저는 그 이름들을 입속으로 가만히 되뇌어 보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이의 글씨로 적힌 그 이름들은 분명히 그이에게 중요한 누군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휴대폰의 전원을 켜는 데에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있었거든요. 충전기에 꽂아서 1시간쯤 두었다가 다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켜졌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어요. 저는 그이의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틀렸어요. 결혼 기념일을 눌러보았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아이들 생일을 차례로 눌러보았어요. 다 틀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이의 모든 비밀번호는 늘 우리 가족의 기념일들이었어요. 통장 비밀번호도, 현관문 비밀번호도, 컴퓨터 비밀번호도 다 우리 식구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는 그 어떤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는 우리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는 그이의 어머님 기일을 떠올렸습니다. 그이는 평생 그 날짜를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숫자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사진첩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사진첩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사진 속에는 그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는 어떤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린 남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흔이 채 안 되어 보이는 단아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함박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느 놀이공원 같았어요. 사진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10년 전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아는 친척의 가족 사진이라거나 회사 동료의 가족이라거나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사진 속 그이의 표정은 평생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진 속에서 아주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사진 속의 그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 속의 그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 사진 속의 그이는 늘 약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소를 짓고는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 속의 그이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힐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어깨에는 힘이 빠져 있었고 자세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40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사람의 진짜 웃음이었던 거예요. 사진 옆에는 작은 글자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박정훈, 엄마 김미선, 그리고 우리 가족. 박정훈. 그건 제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은 박정훈이 아니라 박정수였어요. 단 한 글자 차이. 그러나 그 한 글자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를 속였던 그 모든 거짓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속을 뒤지고 또 뒤졌어요. 통화 목록을 열어보니
같은 번호로 수백, 아니 수천 통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득 차 있었어요. 여보, 오늘 늦어요. 아빠 언제 와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요. 그 문자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마치 제 인생 전체가 한 장의 종이가 되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중에는 작년 여름에 보낸 것도 있었어요. 그 여름에 그이는 회사 워크숍 때문에 2박 3일 동안 강원도에 다녀온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 워크숍 기간 동안의 문자에는 여보, 바닷가에서 너무 좋아요. 민준이가 너무 신나서 잠을 안 자려고 해요. 당신이랑 같이 와서 너무 행복해. 같은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크숍은 사실 그 가족과 함께 떠난 휴가였던 거예요. 저에게 들려주었던 부하 직원들이랑 회식을 했다. 대표님 강연을 들었다. 같은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 거짓의 디테일이 어찌나 그럴듯했던지 저는 그때 그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가 아니구나. 워크숍도 일이구나 하고 측은해했었어요. 그 측은한 마음이 떠올라서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막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년 우리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이는 늘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늦겠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결혼 기념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 속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 바로 그날에 그이가 그 여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 여자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결혼 기념일과 그 여자의 생일이 단 하루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늘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그쪽 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챙겨주지 않았던 결혼 기념일의 진짜 이유가 그 휴대폰 속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너무도 허무했어요. 사람의 인생에서 그렇게 가벼이 여겨졌던 그 날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어쩐지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 김미선이라는 사람과 그이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사진도 수백 장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사진, 아이들의 사진,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어떤 사진은 작년 봄, 그이가 출장이라고 말하고 집을 비웠던 그 날짜에 찍힌 것이었어요. 또 어떤 사진은 우리 아들의 결혼식 다음 날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그이는 어딘가 바닷가에 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의 말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그날 얼마나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했는지,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는지 저는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가서 그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진 속에서 그 사람은 어린 딸을 어깨에 태우고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 어깨 위의 자리, 그 자리는 사실 우리 손주의 자리였어야 했지요. 그 자리에 우리 손주가 앉아 있었어야 했지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가운데가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새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이의 자식들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시 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의 집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그리고 그 문 앞에 섰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그 휴대폰 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이라고 저장된 주소를 발견했어요.
서울 강북의 어느 동네였습니다. 우리 집과는 정반대 방향,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이는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 집은 그이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휴대폰 메모장에는 그 외에도 많은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 학원 시간표, 가족 병원의 진료 일정, 그리고 그 여자의 직장 주소까지. 그이는 그 가족의 모든 일상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심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그쪽 가족에 대해서는 손주의 학원 일정까지 줄줄이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그 일을 우리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이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다른 쪽에 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 주소를 알아내고도 저는 일주일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모르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휴대폰을 그냥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못 본 척하고 살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저는 평생 그 거짓을 떠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건 차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휴대폰을 꺼내서 그 안에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여자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이의 표정,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평생 그 사진들 속의 얼굴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그 얼굴들이 박혀 있는 한 저는 절대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만나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가야 한다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 가장 단정한 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옅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서 그 주소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분이 라디오를 틀어주셨는데 그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이가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꾸만 옛 생각이 떠올라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 여자 앞에서 절대 울지 않겠다. 절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택시가 한강을 건너면서 도시의 풍경이 바뀌었어요. 우리 동네는 오래된 주택가였지만 그 동네는 깨끗하고 정돈된 신도시 풍경이었습니다. 그이가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세계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두 개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이가 그 한강을 건너가서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마음으로 그 아파트의 문을 열었을지 자꾸만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동네에 도착해서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단지 안에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행복해 보이는 동네였어요. 그 평범함이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아파트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김미선이라는 그 사람.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동네 마트에 다녀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짙은 색 카디건에 면바지, 단정한 단발머리. 그 모습 어디에도 누군가의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구석은 없었어요. 그저 동네 어디서나 마주칠 법한 평범한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만약 이 여자가 화려한 여자였더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화를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여자 앞에서 저는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 여자도 어쩌면 저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제 옆을 지나갔어요. 저는 그 순간 그 여자의 옷소매를 붙잡아야 할지 그냥 모른 척 보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 여자가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이의 사진이었어요. 그 휴대폰 속에서 출력해온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을 혹시 아세요? 그 여자의 얼굴이 그 순간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아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의 본처입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그 여자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표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 여자도 저처럼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만약 그 여자가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이와 살아왔다면 그 여자는 저를 보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변명을 하든 화를 내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무너지는 모습은 거짓을 꾸미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평생 자기가 믿고 있던 세상이 그 순간에 산산이 깨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40년 전 어느 날 시집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님에게 모질게 혼이 났을 때 부엌 뒷집에 가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던 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여자의 모습이 그날의 저와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진정될 때까지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 집은 깨끗하고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그이와 그 여자, 그리고 두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도 그이는 아빠였고 남편이었구나. 이 집에서도 누군가가 그이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집의 거실 한쪽 벽에는 작은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장 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박민준 어린이 모범상, 박소영 어린이 우수상, 그 상장들 위에는 모두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보호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집 책장에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아온 상장들이 비슷하게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박정수라는 이름이 보호자로 적혀 있었지요. 같은 사람이 두 개의 이름으로 두 개의 집에서 두 번의 아버지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멍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차를 내왔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사람을 박정훈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20년이 되었어요. 사실혼이에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이 잦다고 했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사람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정말 몰랐어요. 그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저 가만히 그 여자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그 여자를 원망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한 남자에게 평생을 속고 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한참을 진정한 다음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도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른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거래처 일로 알게 된 그 일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이는 처음부터 자기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형제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사람의 외로움에 마음이 끌렸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둘만의 작은 의식으로 치렀고, 친정 식구들에게는 외동아들이라 시댁 어른이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알렸다고 했어요. 친정 식구들은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이는 늘 일이 바빠서 가족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이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양쪽 집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이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 두었던 거예요. 친척들 모임에는 오지 않고 가족 행사에는 빠지고 그러면서도 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 거짓 위에 또 거짓을 쌓고 그 거짓 위에 또 거짓을 쌓아서 마침내 두 개의 인생을 동시에 굴려온 거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는 지금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15살, 둘째 아이는 11살이라고 했어요. 두 아이 다 그 일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랐고, 일주일에 며칠씩 집에 들어오는 아빠를 너무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이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 다정한 아빠였다고 해요.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생일이면 직접 케이크를 사와서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다정한 아빠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이들의 생일에도 그이가 케이크를 사와서 노래를 불러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이는 우리 집에서는 늘 피곤한 아빠였고, 늘 출장 가는 아빠였고, 늘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아빠였어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그이가 참석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초등학교 운동회 때 그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점심시간 직전에 자리를 떴어요. 그날 우리 아들은 부모 함께 뛰기 경기에 다른 친구의 아빠랑 짝이 되어서 뛰었습니다. 우리 딸의 학예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이는 학예회가 끝날 무렵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간들에 그이는 그쪽 집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빠진 그 시간을 그쪽 아이들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가여워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여자가 한참을 울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이 사람과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여자의 손을 더 꽉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저에게 사죄할 일은 없습니다. 그날 저는 그 집에서 2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 여자와 저는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그이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갈라 살았는지, 어떻게 두 집을 오가며 두 사람의 인생을 동시에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맞춰가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이가 출장이라고 말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다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에 있을 때 그이는 우리 집에는 회의가 길어진다, 거래처 회식이 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됐다 같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이는 그 여자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있을 때 그이는 그 여자에게 해외 출장 중이다, 지방 거래처에 가 있다, 회사에서 자고 간다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니, 적어도 그 여자와 함께 산 20년 동안 그이는 두 개의 거짓말을 동시에 굴려가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자가 한 가지를 더 털어놓았어요. 작년 봄, 그이가 처음으로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여자도 그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이는 회사에 좋은 의사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에서 진료를 받겠다며 그 여자의 손을 마다했다고 했어요. 사실 그 회사의 의사라는 사람은 우리 집 큰 며느리가 데리고 간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이는 그렇게 양쪽에 또 거짓말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집을 다 속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이가 떠난 사실조차도 한참 동안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이가 회사 일로 장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사라진 채로 그 여자는 그저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또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집에 다녀간 것은 응급실에 실려가기 사흘 전이었다고 했어요. 그날 그 사람은 평소와는 다르게 두 아이의 머리를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앞으로 한동안 못 올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 여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평소대로 일 잘하고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는 그 마지막 인사를 떠올리면서 한 가지 한이 가슴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될 것 같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에서 그이가 응급실로 실려가던 그 새벽에 제가 그이의 손을 꼭 잡았던 일을 떠올렸어요.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그이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저였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그것이 40년의 세월 끝에 저에게 남겨진 작지만 무거운 위로였습니다. 그 집을 나서면서 저는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아이들에게는 그이가 좋은 아빠로 남아있게 해주세요. 진실은 어른들이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저도 그 여자에게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떠나버렸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그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사분이 슬쩍 룸미러를 보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지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그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딸에게, 사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저 혼자만 안고 죽을 때까지 갈까? 알리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알리지 않으면 저 혼자 그 거짓 위에 또 다른 거짓을 쌓아 올리는 일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며칠 밤을 그렇게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곧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잠시 후에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며칠 동안 저는 그이의 영정사진 앞에 자주 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이는 그저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길게 마주보지 못했던 그 눈을 저는 그 며칠 동안 끊임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이에게 자꾸만 말을 걸었어요. 당신 왜 그랬어요? 왜 우리한테 그랬어요? 왜 그쪽 가족한테도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였어요? 그러나 사진 속의 그이는 그저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저 말이 없었어요. 가끔은 그이에게 잠시도 화가 풀리지 않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그이가 가여워졌어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두 개로 갈라 살아야 했다면 그 마음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 두 집의 아내, 두 집의 자식들, 두 집의 일상을 머릿속에 동시에 굴리면서 어느 하나도 진심으로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았다면
그 인생은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아니, 아니야. 저 사람을 가엾게 여기면 안 돼.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러나 미움과 연민이라는 것은 다그친다고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또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살아온 집안 곳곳을 다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흔적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거실 한켠에 놓인 그이의 책장에는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어린이 그림책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보던 책이라고만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다시 펼쳐보니 그 책 첫 장에 작은 글씨로 소영이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책은 그이가 그쪽 집 아이의 책을 잠시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두고 간 책이었던 거예요. 그 책을 손에 쥐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안에도 그이의 또 다른 인생의 흔적이 그렇게 작게 박혀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동안 제가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단서들이 사실은 그이의 또 다른 세계의 부스러기들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만 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부부와 딸 부부가 모두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심을 했지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저는 휴대폰 속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제가 알게 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여자를 만났던 일도, 그 집에 갔던 일도, 그 여자가 어떻게 속고 살았는지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큰 며느리가 먼저 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딸이 울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나는 이 일을 가지고 그 여자를 원망할 생각이 없다. 그 여자도 우리처럼 속은 사람이야. 그 집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고, 다만 너희들에게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이 남았으니까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너희들이 정해야 하니까. 아들이 그제야 거실에서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그 일을 다 짊어지고 계셨다니.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어머니 편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 다른 가족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이 한사코 자기가 직접 만나야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그 집에서 두 아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분명히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동생인 아이들이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그 여자와 그 아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가족은 그 집을 모른 척 하겠다고. 그러나 만약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깊이 허리를 숙이고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예전과는 같지 않았어요. 그이가 떠난 자리에는 빈자리만 남은 것이 아니라 거짓의 무게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기일을 챙기지 않게 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저
일상이 흘러갈 뿐이었어요. 저는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그 여자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 여자도 저도 같은 사람에게 평생을 속고 산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 집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그런 이야기를 묻기도 해요. 그 여자가 보내주는 사진 속에서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곤 합니다. 이제 저는 80이 넘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가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서 그 일을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이와 제가 모르고 있던 그이가 한 사람 안에 함께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집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그이와 그 집에서 케이크를 사와 노래를 불러주던 그이는 정말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이는 어느 쪽에도 진짜로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우리 집에서는 그 집을 그리워하고 그 집에서는 우리 집을 그리워하면서 평생 어느 쪽에도 진짜로 머물지 못한 사람. 두 개의 인생을 동시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인생 사이에서 평생 길을 잃고 헤맸던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 그이가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원망이 다 가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그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노려보다가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날은 그저 그이가 안쓰러워서 그 영정 앞에 가서 사과 하나를 깎아 올려놓기도 합니다. 미움과 연민이 한 마음 안에 함께 들어앉아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단순하게 미워하지도 못하고 단순하게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분은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한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 같이 한숨을 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든 다 옳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40년, 50년을 함께 산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방이 하나씩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방에 평생 들어가 보지 못한 채로 서로 곁에 머무르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르는 부분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에 더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웠어요. 진실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진실을 안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는 것. 어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어떤 진실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안고 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답답하셨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순자 할머니,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 늙은 할미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를 클릭해 주세요. 그 비디오에는 이보다 더 감동적이지만 결국 큰 계시를 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그래서 제발 그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려고 합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야기, 자식들 얼굴 때문에 끝까지 감추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이가 되니 알겠더군요. 진실은 끝내 어딘가에서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어느 봄날, 낡은 옷장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80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요. 그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느 봄날, 저는 손때 묻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떨리는 글씨, 그리고 그 위에 적힌 한 줄. 내가 떠나거든 큰아들 집 장롱을 꼭 열어봐.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법도 없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죽기 3년 전에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편지를 써놓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쥐자 차갑고도 단단한 그 무게가 마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건네는 손길 같았습니다. 결혼해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내 큰아들 민준이는 올해 53살이고 작은 아들 도현이는 48살이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우리 가족은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였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들이 주방에 모여 전을 부치고 손자들이 거실에서 뛰어다녔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그 모든 풍경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내 큰아들의 집에 들어가 그 옷장을 열기 전까지 나는 한 달 동안 망설였다. 그날 내가 본 것은 내가 평생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이었다. 그날 내가 본 것은 내가 평생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에 옷장 안에서 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 평생 믿어온 가족의 배신을 느낀 적이 있다면 간단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이 떠난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가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폐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며 들이마신 먼지가 평생 그 사람의 가슴을 갉아먹었지요. 마지막 몇 달은 거의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 사람은 병상에서도 늘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는지 저는 그때마다 물었지만 그 사람은 그저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그게 그 사람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저 늙은이의 푸념으로만 여겼습니다. 평생 함께 산 부부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떠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그 사람은 다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미리 써둔 것이었지요. 3년이라는 세월을 미리 내다보고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제가 겪을 일까지 모두 예감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큰아들 민준이는 처음 몇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왔지요. 제 며느리 이름은 혜정이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28해가 되었습니다. 혜정이는 손이 빠르고 살림을 잘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늘 공손했고 명절이면 음식을 가득 해다 날랐지요. 동네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복이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1년쯤 지나자 큰아들 부부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고 손주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을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저 아들이 어미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제가 40에 가까이 살아온 곳입니다. 처음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는 작은 방 한 칸짜리 셋방이었지요. 남편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남편이 직접 심은 감나무가 있고 부엌 창문 너머로는 봄이면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 부부의 청춘과 자식들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큰아들 말을 따를 생각이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자식 말을 안 듣고 무슨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남편의 옷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다가 그 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 떨리는 글씨, 그리고 작은 열쇠. 저는 그 편지를 며칠 동안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서 도저히 큰아들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죽기 3년 전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분명 무슨 까닭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잠깐 갈란다. 너희 집에 들러서 뭐 좀 찾아볼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그 아이는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 집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안에 20층짜리 건물이지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몇 년 전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다며 이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그 이사에 무슨 사연이 숨어 있었는지는 그날 장롱을 열기 전까지 짐작도 못했습니다.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며느리 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미리 말씀 좀 하시지. 혜정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맞았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고 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앞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 잠깐 들렀어. 너희 시아버지 옛날 물건 중에 큰아들 집에 둔 게 있어서 그것 좀 찾아보려고. 혜정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거실에는 큰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그 아이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라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떤 거예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모르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생 어미가 자기 자식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을 모를 리가 없지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너희 안방 장롱 안에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맡겨둔 상자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 내가 직접 좀 봐야겠어. 그 순간 큰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마주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만 통하는 어떤 신호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어미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미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무어라 말을 걸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그 안에는 큰 장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오래된 자단목 장롱이었죠. 저는 한눈에 그 장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 집에 있던 장롱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님께서 결혼 선물로 만들어주신 장롱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장롱이 큰아들 집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가구 하나 물려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장롱의 아래쪽에는 작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장롱 다리 안쪽에 숨겨진 서랍이었지요. 저는 그 서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런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들 위에는 남편의 글씨로 적힌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걸 당신이 보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평생 당신을 속인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 글을 쓰는지 모르겠소. 그렇지만 진실은 누군가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당신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남기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대략 7, 8살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쯤 전의 날짜였지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 수연이. 저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가만히 되뇌어 보았습니다. 수연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우리 큰아들 민준이의 어릴 적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봉투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40년에 걸쳐
띄엄띄엄 쓰여진 편지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이지요. 글씨체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다가 점점 어른의 글씨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편지의 발신인은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수연. 그리고 그 편지 안에서 그 아이는 남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잠시만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저는 그날의 충격이 그대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제가 모르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은 이 편지들을 큰아들 집 장롱에 숨겨두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큰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그 장롱을 여는 것을 그토록 막으려 했던 것일까?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글씨로 쓰여진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학용품을 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보고 싶어요. 40년 전 어느 봄날에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큰아들 민준이를 임신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에 다녀온다고 했던 일,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우던 일, 월급 봉투에서 늘 일정한 액수가 모자라곤 했던 일. 저는 그저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집안 어른들 용돈을 챙겨 드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모두 그 아이에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들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편지는 점점 청소년의 편지가 되었고, 청소년의 편지는 어른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은 사진 속에서 점점 자라났습니다. 단발머리 소녀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되고, 여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가는 모습을 저는 차례로 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편지는 1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수연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랜 병환 끝에 며칠 전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께 누가 될까봐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하셨던 것을 미안해 하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으셔서 끝까지 그늘 속에서 살다 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앞으로도 아버지의 본가족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늘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이 언제인지,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한 번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자기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던 것이지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 여자의 인생이 가엾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편지들 아래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편지들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사본, 그리고 어떤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모두 큰아들 민준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땅이, 우리가 함께 모은 적금이,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의 일부 지분까지도 모두 큰아들 명의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살아있던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류 사이에는 남편이 쓴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 모든 일은 큰아들이 한 일이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 아이는 며느리와 함께 우리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소. 처음에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상속을 미리 정리해 두는 거라고 했소. 나는 죽기 직전이라 자세히 들여다볼 힘이 없었소. 그렇지만 그 아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가져갔소. 내가 이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소. 내가 손을 쓰기에는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소. 이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어미를 위한다고, 어미를 걱정한다고 말하던 그 아이가 사실은 어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큰아들이 자꾸 그 집을 정리하라고 했던 이유, 그 집을 빨리 처분하고 자기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했던 이유, 모든 것이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집에 살고 있는 늙은이일 뿐이었지요. 남편의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보, 그렇지만 내가 가장 미안한 것은 다른 것이오. 사실 큰아들은 내 친자식이 아니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 잠깐의 인연으로 생긴 아이가 수연이오. 그리고 큰아들 민준이는 당신이 처음 결혼할 때 이미 누군가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오. 당신은 모르고 있었소. 어쩌면 당신도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오.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 시집을 가야 하니까 부모가 시킨 대로 한 것이었을 거요. 저는 그 메모를 읽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옛날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 결혼한 그날,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으로 들어가던 그날,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저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순자야, 시집 가서는 그저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옛날 어른들의 잔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리고 너무 두려웠던 시절이었지요. 그리고 결혼한 지 7달 만에 큰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칠삭둥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잘 컸지요. 시어머님은 손주가 태어나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자야, 너는 이제 이 집안의 사람이다. 친정일은 잊어버려라. 그저 그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저는 그 말의 뜻을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메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당신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미리 말씀하셨소.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소. 왜냐하면 나도 당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요. 수연이의 어머니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이었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우리 집에서 그 여자를 받아주지 않았소.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소.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소. 그래서 나는 당신과 결혼했고 그 사람은 혼자 수연이를 낳았소.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안고 평생을 함께 살았던 것이요. 저는 그 메모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묘하게도 저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 사람을 속였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속였지만 서로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평생을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깊은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결혼한 첫 해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른의 눈빛에는 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어른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제가 어떤 사연을 안고 들어왔는지, 자기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며느리를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그렇게 저를 멀리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침묵으로 모든 것을 묻어두셨던 것입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는데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했던 그 사람의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날, 신부 자리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저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도 저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빛으로 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며칠 만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큰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시집 온 지 7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 아이일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아들이 태어난 그날 병원에서 그 아이를 안고는 한참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호적에 올리고 자기 이름을 물려주고 평생 자기 큰아들로 키워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사람의 침묵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자기도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저의 비밀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남편이 가족과 함께 살아온 40년 동안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시골 마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 친딸을 직접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고 명절에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지요.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지킨 마지막 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첫사랑을 잊지는 못하지만 그 첫사랑을 위해 우리 가정을 깨뜨리지는 않겠다는 그 사람만의 약속이었지요.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이제야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견뎌왔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저는 편지들 가운데서 한 장의 사진을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사진이었지요. 사진 속의 그 여자는 단정하게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옅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느 해, 어느 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질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가엾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깐 사진 한 장을 남기고는 평생 그 사람의 그늘에서 살다간 그 여자의 인생이 너무도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봉투들을 모두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안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안방에는 며느리가 정리해둔 침구와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이 방에서 잠을 잤겠지요. 그리고 잠을 자면서 발밑에 장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면서도 침묵해 왔을 것입니다. 그 무게가 두 사람에게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두 사람의 표정에 늘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본인은 모르지만 그런 그늘이 드리워지는 법이지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큰아들은 차마 저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앞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큰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평생 어미 앞에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던 그 아이가 40이 넘은 사내가 어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알고 있었니?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롱 안에 있는 것들도 어머니께 보여드릴 때가 오면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에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큰아들에게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비밀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머니에게 알려지면 어머니가 자기를 버릴까봐. 그래서 그 아이는 어머니가 알기 전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넣어 두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큰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가 낳지는 않았어도 내가 40년 동안 키운 내 자식이다. 너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였고 나는 너의 어미였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네가 한 일은 그것은 다른 문제다. 너는 어떻게 어미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가 평생 모은 것을 네 손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느냐? 큰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사업이 잘 안 되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새로 시작한 사업도 빚만 잔뜩 졌어요. 아내 몰래 사채를 썼다가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액수가 커지니까 결국 집을 담보로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명의가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혜정이는 옆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혜정아, 너도 다 알고 있었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난 뒤에도 어머니께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어머니께 충격을 드리지 말라고. 자기가 떠난 뒤에 어머니께서 직접 아시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만 잘 모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저는 그제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모든 비밀을 숨기고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그저 남편의 잘못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혜정아, 시아버님께서 너에게 처음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너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시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큰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떠난 뒤에 어머니께서 그것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혜정아,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지만 동시에 한 여자다. 여자가 평생 견뎌야 하는 짐이 무엇인지 너도 잘 알 것이다. 부디 우리 집사람을 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아버님의 눈빛이 너무도 슬퍼서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사람은 며느리에게도 자기 짐을 나누어 지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부탁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지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동안 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명절에 음식을 차리면서도 손주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그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안쓰러워서 한 번 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떠나시기 며칠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어머니의 비밀도, 아버지의 비밀도, 그리고 저의 출생에 대한 진실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모든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는 내가 40년 동안 키운 내 아들이다. 너의 어머니도 너를 40년 동안 키운 너의 어머니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너는 그저 우리의 자식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내가 떠난 뒤에 너의 어머니가 그 장롱을 열게 되거든. 너는 그저 진실을 말씀드려라.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셨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 부탁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떠나시고 나서 사업이 더 어려워졌어요. 빚쟁이들이 회사로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 그 진실을 말씀드릴 정신도 없었고, 솔직히 두려웠어요. 어머니께서 그 모든 진실을 아시고 나면 저를 자식으로 받아주시지 않을까봐.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그 진실 대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집을 처분하시라고 한 것도 그래서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큰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안았던 그 봄날부터 학교에 들어가던 그날, 군대에 가던 그날, 결혼하던 그날, 손주를 안고 우리 집에 오던 그날,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어도 제가 40년 동안 키운 제 자식이었습니다. 친자식이라고 해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핏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자식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한 일은 그것은 다른 문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천천히 풀어가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다오. 앞으로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에게는 솔직하게 말해. 다오. 그것만 약속해 준다면 어머니는 너를 끝까지 자식으로 안고 갈 것이다. 큰아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아들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작은 아들 도연이에게는 다음 날 아침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분개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작은 아들을 가만히 달랬습니다. 도현아, 잠시만 기다려라. 이 일은 천천히 해결하자. 어차피 다 한 가족이지 않니? 미른데 그게인데 작은 아들은 그날 저녁 큰아들 집으로 왔습니다. 형제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 사업이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 그 빚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 집안의 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 작은 아들은 처음에는 형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형제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40년을 같이 자란 형제잖아. 그건 변하지 않아. 큰아들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형이 한 일은 다른 문제야. 어머니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걸 가져간 건 그건 형이 잘못한 거야. 그건 인정해야 해. 큰아들은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아, 미안하다. 형이 정말 잘못했다. 어머니께도, 너에게도. 내가 다시 다 돌려놓을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빚을 갚고 나면 어머니 명의로 다시 다 옮겨 놓을게. 약속할게.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미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두 형제가 등을 돌리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큰아들 집 손님방에 누워서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라 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옅게 웃으며 당신은 몰라도 돼 라고 했을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미소 뒤에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비밀,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또 다른 여자.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은 평생 혼자 짊어지고 갔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민준아, 한 가지만 들어다오. 그 수연이라는 아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겠니? 한 번만 만나보고 싶구나. 큰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그 누나의 연락처를 저에게 주셨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면 알려드리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누나가 저희 집안에 들어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저는 큰아들에게서 그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주소였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평생 모르고 살았던 사람, 그렇지만 어쩌면 평생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우리 가족과 깊이 얽혀 있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결국 그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들 도연이가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무슨 마음으로 어미를 그곳에 데려가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것은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마을 끝자락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마루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단발머리 소녀가 이제는 50이 넘은 중년의 여자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어라 인사를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이지요. 나는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여주었고 마당에 감을 따서 깎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두 사람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직접 전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은 거칠고 두꺼웠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온 손이었지요. 수연아, 죄송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의 어머니도 너도 죄가 있다면 그저 그 시대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 우리 모두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 사람은 제 손 위로 자기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시골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 하나를 키우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다고 했지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 여자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딸을 키웠고 딸을 대학에 보냈고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젊었을 때 무척 곱고 단아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시집 잘 갈 처녀라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질이 시작되었고, 친정 식구들도 그 여자를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친정에서 쫓겨나 마을 외곽의 빈 농가에 혼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연이를 낳았고, 그곳에서 수연이를 길렀습니다. 수연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렸다고 했지요. 너희 아빠는 어디 있어? 그렇게 묻는 친구들에게 수연이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연아, 너는 아빠가 있단다. 그저 멀리 떨어져 계실 뿐이야. 아빠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말이 수연이가 어린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이 보내는 편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편지가 오는 날이면 그 여자는 마치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받으면 부엌 한쪽에 앉아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자는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40년에 걸친 남편의 편지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슬펐는지가 저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사랑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수연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지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한 시대를 견뎌낸 여자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수연이는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폐가 좋지 않아서 오랜 병환을 겪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몇 달은 거의 누워서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수연이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떠나거든 너의 아버지께 편지를 한 통 써다오. 내가 평생 그분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평생 그분을 사랑했다고, 그리고 그분의 가정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다고. 그렇게 전해다오. 수연이는 어머니의 그 부탁대로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제가 장롱 안에서 발견한 그 마지막 편지였지요. 수연이는 자기 어머니가 떠나신 뒤로 명절이면 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 옆에는 작은 들꽃이 핀다고 했지요. 봄이면 노란 꽃이, 여름이면 분홍 꽃이, 가을이면 보라색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남편의 산소 옆에도 그런 들꽃이 피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산소에서도 같은 들꽃을 보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연이의 집에서 저는 그 사람이 차린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무침,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 그런데 그 음식들에서 묘하게도 우리 시어머님의 손맛이 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신기해서 수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너희 어머니께서는 이 음식들을 어디서 배우셨다고 하시더냐? 수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시집을 못 간 한이 있어서 시어머니께 배우지는 못했지만 좋은 시어머니가 계신다면 이런 음식을 차려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책을 보고 동네 어른들께 여쭤가면서 혼자서 익히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시집을 못 간 한을 음식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시어머니께 차려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간 것이었지요.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며 그 여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여자에게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차려주신 밥상,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의 집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이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작은 딸은 아직 대학생이라고 했지요. 남편은 농부였는데 몇 해 전 병으로 먼저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딸과 단둘이 시골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한 번도 너의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했느냐? 한 번도 우리 집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느냐? 수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아버지의 날 행사를 할 때면 너무 외로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빠와 함께 오는데 저만 혼자였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멀리 도시에 있는 아빠의 집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 집에는 어떤 어머니가 계시고 어떤 형제들이 있을까?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우리는 그분의 가정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 말씀이 저를 평생 붙잡아 주었어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의 딸로 자랐구나. 너의 어머니는 정말 큰 사람이셨다.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느냐. 그리고 너도 그 어머니를 잘 따라 그렇게 자라주었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수연이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 어머니를 잘 따라 그렇게 자라주었으니 평생 자기 어머니의 인생을 함께 짊어졌던 그 사람의 어깨가 그날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의 집 작은 방에서 저는 잠을 잤습니다. 도연이는 옆방에서 잤고 수연이는 마루에서 잤지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골의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들이 묘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저는 누워서 그동안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한 번도 진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깼습니다. 자식들이 보내는 효도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고 며느리들의 인사도 어딘지 모르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비밀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밀이 풀리지 않는 한 그 어떤 관계도 진짜가 될 수 없는 법이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평생 그 사람이 짊어졌던 짐이 이제 비로소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평생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 시골 마을에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부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로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는 평생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그 여자는 평생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평생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 여자들의 운명이었지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 여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한 남자를 위해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그 여자가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엾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평생 아버지의 본가족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1년에 한 번만, 명절에 어머니께 안부 전화 한 번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수연아, 너는 우리 집안의 짐이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의 딸이다. 그러니 너는 우리 가족이다. 명절에 전화만 하지 말고 가끔은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거라. 우리 큰아들 민준이도 작은아들 도현이도 너의 형제다. 우리 모두 한 가족으로 살아가자꾸나.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골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수연이의 집 마루에서 별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의 마음을 처음으로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두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에게 모두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난 뒤에라도 그 두 여자가 만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만남을 주선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떠난 뒤에라도 두 여자가 서로의 짐을 덜어주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큰아들 집 장롱을 열어봐. 그 한 줄에는 그 사람이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과 평생 풀지 못했던 응어리와 그리고 떠나기 직전 어렵게 내린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떠난 뒤에 두 가족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상처를 다독여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지요. 여러분,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잠시 후에 마지막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미워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비밀까지 끌어안을 것인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봄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큰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작은 아들도 함께 불렀지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리한 생각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민준아, 너에게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너는 어머니의 집과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 법적으로 보면 너의 것이 맞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큰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빚 때문에 어렵지만 시간이 좀 걸려도 꼭 다 돌려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어머니께서 그 집에 그대로 사실 수 있도록 하고요. 매달 생활비도 충분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도연이와도 합의해서 나중에 모든 걸 형제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겠어요. 어머니의 의견도 따르겠어요. 저는 큰아들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수연이도 우리 가족이다. 너에게도 누나가 되는 셈이지. 명절에는 수연이도 부르도록 하자. 너희 두 형제가 누나에게 잘 대해주거라. 그 사람은 평생 가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자.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정말로 사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빚을 갚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모든 빚을 청산했고 약속대로 재산을 정리해서 어미 명의로 일부를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면 수연이가 우리 집에 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며느리들도 서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았고 손주들도 큰 고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이는 손이 매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 명절 음식을 도와줄 때면 며느리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솜씨, 전을 부치는 솜씨, 떡국을 끓이는 솜씨까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음식 맛이 우리 시어머님의 음식 맛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자들은 같은 손맛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수연이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연이의 딸은 이제 갓 스물이 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처음 와서 어색해했지요. 우리 집에 처음 와서 어색해했지요. 그런데 우리 큰손녀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두 사촌은 그날 같이 시내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둘이 깔깔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세대는 우리가 지지 못했던 짐을 더 가볍게 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봄날 그 장롱을 연 것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장롱 안에는 4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과 우리 가족이 외면해왔던 진실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 때 우리 가족은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섰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비밀이 없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안에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비밀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드러나든 아니면 우리가 떠난 뒤에 드러나든 말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비밀들을 풀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덜 힘들어 할 테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가끔 그 사람의 산소에 갑니다. 산소 앞에 앉아서 그 사람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줍니다. 수연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손주들이 모두 잘 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산소 옆에는 들꽃이 피어 있습니다. 봄이면 노란 꽃이, 여름이면 분홍 꽃이, 가을이면 보라색 꽃이 핍니다. 저는 그 꽃들을 보면서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떠나기 3년 전에 쓴 그 한 줄의 편지는 그 사람이 평생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큰아들 집 장롱을 열어봐. 그 한 줄에는 사랑이 있었고, 미안함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살아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다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까이에도 평생 말이 없으셨던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배우자가 그러실 수도 있고, 자식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침묵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사람이 떠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80이 되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못했던 말들, 며느리들에게 못했던 사과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못했던 용서들 하나씩 풀어갑니다. 그래야 제가 떠난 뒤에 우리 가족이 또 다른 장롱을 열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 가족이 또 다른 비밀로 인해 무너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기 안에 묻어둔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도, 후회되는 일이라도, 자기를 작아지게 만드는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니까요.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비밀까지 끌어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화면에 나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 비디오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모두 클릭하세요.